전 세계가 2026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폭죽을 터뜨리고 거리마다 붉은 등롱이 내걸리며 가족들이 한데 모여 만두를 빚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중국의 설날은 여전히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축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저 화려한 불꽃놀이 넘어 베이징의 심장부라 불리는 붉은 담장 안쪽 중난하이로 돌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곳의 공기는 입춘이 지난 후 찾아오는 꽃샘추위보다 훨씬 더 시리고 날카롭습니다. 올해 권력의 핵심부에서 차려진 단란한 저녁 식탁, 그 맛은 예전과 다릅니다. 과거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풍경은 주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동풍이 서풍을 제압하느냐, 혹은 상하이방이 태자당을 밀어내느냐 하는 파벌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누구를 제거하느냐의 문제였죠. 하지만 올해 초 중난하이의 깊은 곳에서 감지되는 신호는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두려운 현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는 것은 손님을 초대해 밥을 먹는 연회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세포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빠졌을 때 생존을 위해 자신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현상, 바로 자가포식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막대한 경제적 보너스는 이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시장은 굳게 닫혔고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거대한 엔진은 멈춰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붉은 괴수는 살아남기 위해 외부에서 사냥감을 찾는 대신 자신의 몸에 붙은 살점을 뜯어먹고 자신의 장기를 소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내부 숙청의 본질입니다. 이미 군대 쪽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군사위원회 부주석 허웨이둥이 스스로 물러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한때 국가를 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 지도자의 가장 든든한 철기둥으로 여겨졌던 장유샤마저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이미 연금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권력을 지탱하던 총부리는 이미 부러져 나갔거나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붓을 쥔 문관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곳은 더욱더 차가운 죽음의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2026년은 새해 들어 리씨, 자오러지, 딩쉐샹 등 최고 권력기구인 상무위원회의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겉보기에 아무 일 없다는 듯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회의에 참석하고 정해진 원고를 읽으며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적인 정상적임 뒤에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하고도 위태로운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의 감찰관이자 부패 척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리씨의 처지는 극도로 난처해 보입니다. 본래 그에게 주어졌던 막강한 발언권은 어딘가로 흩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의 부관들이 그보다 더 큰 위세를 떨치는 기이한 현상마저 목격되고 있습니다. 서열상 더 높은 리씨가 오히려 주변부로 밀려나고 실질적인 칼날은 다른 곳에서 번득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오러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앞에 그는 평온해 보이지만 권력의 핵심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살벌함은 이미 외부 관찰자들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들이 같은 파벌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위기에 몰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스템이 그들을 더 이상 동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소모해야 할 고지방 영양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핵심 시스템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혹은 그 자리를 비워 새로운 자원을 채워 넣기 위해 잔혹한 내부 포맷이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는 리씨가 체포되었다거나 사라졌다는 자극적인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난 1월 12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5차 전체 회의에서 그는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15.5 규획에 대해 논의했고 2월 20일 열린 성부급 세미나에서도 그는 주석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정표만 놓고 보면 리씨는 매우 바쁩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바쁨과 정상적임이야말로 가장 비정상적인 징후입니다. 과거 왕치산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를 맡았던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누군가의 목이 달아난다는 신호였습니다. 관료사회 전체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경고였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리씨는 다릅니다. 그가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고 수많은 원고를 읽어 내려갔지만 여러분은 그중 단 한마디라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까? 혹은 그의 이번 연설 때문에 어떤 성급 대형 호랑이가 낙마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의 공개 활동은 마치 박물관의 밀랍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근 도장을 찍고 출석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의 육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저승사자로서의 위엄이나 부패를 도려내는 칼자루로서의 날카로움은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살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진짜 칼자루는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일까요? 베이징 정보통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내부에서는 소리 없는 정변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명목상의 서기는 리씨이지만 실제로 사건을 조사하고 신문하며 최고 권력자에게 직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의 부관인 류진궈입니다. 왜 이런 기형적인 부관 통치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부관이 1인자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이 기괴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씨라는 인물의 태생적 한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씨는 전형적인 구시대 관료의 냄새를 풍기는 인물입니다. 간수성에서 발탁되어 원로 송핑의 영향을 받은 그는 일을 처리할 때 장법을 중시하고 절차를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숙청할 때조차도 원로들의 체면을 생각하고 파벌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등 최소한의 정치적 상도덕을 지키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 시스템은 어떤 상태입니까? 앞서 말했듯 기아 상태, 즉 미친 개 모드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곳간이 비어버린 지금 핵심 권력층에게 필요한 것은 리씨 스타일의 느릿느릿한 정풍운동이나 도덕적 설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단순하고 난폭한 현금 확보입니다. 그들은 리씨라는 칼이 너무 무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씨가 사건 하나를 조사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관계자를 소환하고 절차를 밟는 동안 반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정작 필요한 돈은 국고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혈이 시급한 환자에게 링거를 놓는 대신 건강검진만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류진궈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류진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화려한 배경도 없고 복잡한 인맥도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결과만을 봅니다.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대규모 자산 몰수, 가택 수색, 그리고 권귀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칼을 들이대는 가장 더럽고 핵심적인 작업에서 류진궈는 리씨를 건너뛰고 최고 실세인 차이치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씨가 처한 진짜 현실입니다. 명목상 그는 대장이고 그의 사진은 벽에 걸려 있지만 실제로 경기장에 나가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류진궈입니다. 리씨는 그저 차가운 벤치에 앉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도장을 사용해 명령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성정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를 직접적으로 내쫓지는 않았지만 그의 데이터 연결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상무위원이고 서기이지만 수사권과 인사권이라는 관리자 권한은 삭제되었습니다. 공산당 관료 사회에 남아있던 마지막 규범마저 철저히 폐기된 것입니다. 이제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잔인한 약탈을 원하며 그 약탈의 대상은 다름 아닌 그들 내부의 살찐 양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고 어두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리씨가 무딘 칼날이라 버려졌다면 그 칼날이 향하고 있는 진짜 목표물은 누구일까요? 현재 중국 공산당 시스템은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늑대 무리와 같습니다. 그들 눈에 더 이상 동맹이나 파벌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먹잇감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리 앞에 놓인 가장 거대하고 살찐 양, 바로 자오러지입니다. 최근 자오러지가 공식 석상,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으로서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여전히 위험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체면 아래 감춰진 것은 생기를 잃은 잿빛 얼굴과 강직된 근육뿐입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만 남은 듯한 그 모습은 이미 권력의 핵심에서 도려내진 자의 전형적인 말로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시진핑 지도부 내의 권력 투쟁이나 노선 갈등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상한 단어로 포장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이미 눈이 뒤집힐 정도로 가난해진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갈등의 원인은 단 한 글자, 바로 돈입니다. 현재 중국의 재정 장부를 쥐고 있는 차이치나 실질적인 집행자인 류진고의 눈에 자오러지 동지는 더 이상 존경받는 동지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걸어다니는 거대한 국유자산, 유실회수센터일 뿐입니다. 그를 잡으면 수천억, 아니 수조 원에 달하는 구멍난 국고를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자오러지일까요? 그가 쥐고 있는, 아니 그가 뱉어내야 할 세 가지 저승사자의 부적을 살펴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중국 최고인민법원마저 뒤흔들었던 전대미문의 사건, 바로 천억 광산 사건입니다. 워징겜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려 800억 위안에 달하는 막대한 가치의 광산 채굴권이었습니다. 당시 산시성 서기로 재직하며 그곳의 황제처럼 군림했던 자오러지는 국가급 전략 자원인 이 광산을 단 한 장의 지시 문건으로 자신의 인맥, 자신의 친구인 민간업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왼손에 있던 자산을 자신의 오른손, 즉 사적인 주머니로 옮기는 완벽하고도 대담한 마술이었습니다. 업자에게 받은 10억 위안 정도의 뒷돈은 그저 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알짜배기는 바로 그 수천억 위안 가치를 지닌 광산 지분의 교환, 즉 지분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천문학적인 차익이었습니다. 국가는 껍데기만 남았고 알맹이는 자오러지의 사금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국고가 텅 비어 공무원 월급조차 체불되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자오러지입니다. 그가 빼돌린 그 천억급 자산, 토해내지 않으면 누가 토해내겠습니까? 그 구멍을 메울 사람은 오직 그뿐입니다. 두 번째 부적은 바로 친링 별장 사건입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이 직접 6번이나 철거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던 그 불법 별장들. 왜 지방 관료들이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그토록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곳이 단순한 부자들의 별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산시성 관료사회 전체가 연루된 거대한 자금 세탁센터였기 때문입니다. 자오러지의 옛 부하들인 웨이민저우, 자오정융 등은 그 깊은 산속에 수많은 땅을 불법으로 허가해 주었습니다. 땅을 파면 금이 나온다는 말이 돌 정도로 개발 이권과 뇌물 그리고 상납금으로 얼룩진 복마전이었습니다. 이 별장 단지는 권력 귀족 가문들을 위해 미리 배정된 지분, 즉 마른 주식을 숨겨두는 금고 역할을 했습니다.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별장의 소유권과 개발 이익이라는 형태로 수백억 위안 규모의 검은 돈이 세탁되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진핑이 분노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자연환경 파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 밖에서 돌아가는 이 거대한 지하 금융 시스템을 목격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적은 자오러지의 친동생 자오러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광시 구일인시 서기로 재직할 때 벌였던 기이한 프로젝트들을 기억하십니까? 수십억 위안을 쏟아부어 만든다는 장수도시 프로젝트. 듣기만 해도 황당한 이 대형 인프라 사업들은 결국 흉물스러운 미완성 건축물, 즉 런웨이로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진짜 목적은 도시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족형 자금 세탁 통로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공사비 명목으로 풀려나갔지만 그 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돈은 이미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모든 자금의 흐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그 수많은 돈이 결국 어디에 도착했는지 비상장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내몽골에서는 무려 20년 전에 석탄 관련 비리를 다시 조사한다고 난리를 쳤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오러지가 과거에 심어놓은 뿌리를 캐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 8월 내몽골 자치구 주석 왕리샤가 갑작스럽게 낙마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횡령 금액은 4.2억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4.2억 위안은 빙산의 일각, 아니 자오러지가 내몽골 석탄 입구에 세워둔 프런트 매니저가 만지작거린 일일 정산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스템이 왕리샤를 잡아들인 진짜 이유는 그녀 개인의 비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오로지의 총금고를 여는 열쇠 혹은 암호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무서운 신호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절차의 실종입니다. 왕리샤 정도의 고위급 지방관리, 본강 대리를 처리할 때는 보통 그 뒷배를 봐주는 보스에게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만약 자오러지가 여전히 힘이 있었다면 왕리샤 사건은 조용히 덮이거나 혹은 연착륙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왕리샤는 예고 없이, 자비 없이 전광석화처럼 제거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자오러지의 안색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아직 무대 위에 서 있지만 그가 서 있는 바닥 판자는 이미 썩어 문드러져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의 방어막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보호받아야 할 부하들은 하나둘씩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자오러지는 이제 발가벗겨진 채 늑대무리 한가운데 서 있는 형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바닥이 썩었다면 왜 자오러지는 아직도 저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현재 중국 정치의 극도로 취약한 균형 상태를 보여줍니다. 시진핑 파벌, 즉 시파조차도 그가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오러지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당내에 아직 시진핑 외의 다른 세력, 즉 비주류 세력이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착시를 주기 때문입니다. 밑바닥 관리들은 그를 보며 안도합니다. 아, 아직 노블이 완전히 하늘을 가리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숨을 쉴 구멍을 찾는 것입니다. 시가군 시스템 역시 그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당장 그를 죽여버리면 정치적 충격이 너무 큽니다. 가뜩이나 허약한 경제 상황에서 정치적 대혼란까지 겹치면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오러지는 일종의 인질이자 저금통으로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늑대들이 그를 당장 잡아먹지 못한다고 해서 굶주리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더 쉽고 더 부드러운 살코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총구는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타겟은 바로 고위직에 있지만 뿌리가 약한 지방의 본강 대리들입니다. 지난 2월 10일 저장성 서기를 역임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으로 자리를 옮긴 이성간이 낙마했습니다. 이 뉴스는 관료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쉽십은 결코 변방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랴오닝성 성장, 장시성 서기,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고향이자 지강신군의 본거지인 저장성에서 1인자를 지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는 가장 안전한 이너서클, 즉 자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잡아들였을까요? 표면적으로 발표된 죄목은 파벌 결성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랴오닝이든 장시든 저장이든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만의 소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제의 영린을 건드리는 행위, 즉 천조를 어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중국 관료 사회에서 파벌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일존, 시진핑 한 사람뿐입니다. 감히 네가 장시방, 저장방을 만들어 제2의 중앙이라도 세우겠다는 것인가? 이런 괘씸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의 형세에서 단순히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쳐내기에는 그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핵심은 그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은퇴 전 한직으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장시성에서 경제를 총괄했고 저장성에서는 산업 배치를 책임졌으며 전인대로 옮겨서는 국가의 재정 입법과 예산 심사를 맡았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평생을 돈주머니와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국고가 텅 비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쥐어짜서라도 돈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점에 이석석이 타겟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과거 장시와 저장에서 남겨놓은 썩은 장부들이 이제 중앙정부의 청산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방에서 벌였던 수많은 이권 사업, 기업들과의 유착 관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검은 돈, 과거에는 이것이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묵인되었지만 지금은 중앙의 재산을 훔친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를 잡아들인 것은 지강신군 내부의 기강을 잡기 위한 본보기이자 동시에 그가 쥐고 있는 수많은 경제 비리 정보, 즉 블랙골드 체인을 손에 넣기 위함입니다.
그 연결 고리를 당겨야만 줄줄이 엮여나오는 돈다발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밍 또한 절묘합니다. 양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인사 이동과 권력 재편이 이루어지는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2026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부국급 고위직 임명을 포함해 무려 40여 명의 호랑이들이 사냥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정이 아니라 피해 숙청입니다. 이셔썸 같은 정부급 고위 관료를 양회 직전에 쳐냈다는 것은 양회에 참석할 모든 대표와 위원들에게 보내는 살벌한 경고장입니다.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계비애처럼 우리가 공들여 키운 핵심 인물조차 필요하면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다. 너희 중 누구의 엉덩이가 깨끗한가? 붉은 2세 출신이든 능력 있는 테크노크라트든 상관없다. 시스템이 너의 피를 제물로 원한다면, 너의 살점이 필요하다면, 혹은 너의 존재가 절대적인 통일성에 방해가 된다면 너는 내일 아침 뉴스 속보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제 충성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보증수표가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충성하면 보호받았지만 지금은 충성해도 돈이 없으면 혹은 돈이 너무 많으면 죽습니다. HSM의 낭만은 중국 관료사회에 존재했던 마지막 심리적 안전지대, 설마 내 사람을 치겠어? 라는 믿음마저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각자 도생의 처절한 생존 본능뿐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 곧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독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복지부동의 시대. 그것이 바로 화려한 양회장 뒤편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자오러지의 위기와 이소텀의 낙마가 시가군 내부의 자폭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신호들은 그 폐허 위에서 피어오르는 더욱 불길하고 은밀한 움직임들입니다. 한때 퇴장했다고 여겨졌던 세력들, 혹은 숨죽이고 있던 원로들이 베이징의 해자를 조용히 접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은 허베이성 서기 니웨펑입니다.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는 수도 방위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과거 니웨펑은 회의 때마다 자신의 이마에 2개의 확립을 확고히 옹호한다는 문신이라도 새긴 것처럼 충성을 맹세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옹호라는 단어는 자신의 목을 내놓고서라도 지키겠다는 결사적인 충성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3일 열린 허베이성 당위원회 민주생활회의에서 기이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관영 매체의 보도는 여전히 상투적인 문구로 시작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니웨펑은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확고한 옹호라는 단어가 2개의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심각하게 터득한다로 바뀐 것입니다. 중국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보이십니까? 옹호는 행동이고 희생입니다. 반면 터득은 그저 태사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니웨펑은 갑자기 말투를 부드럽게 바꿨을까요? 그가 서 있는 땅, 바오딩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참모장 류절리가 숙청되면서 군 내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허베이 지역에 주둔한 노련한 군인들은 중앙의 무능한 지휘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니웨펑의 변심은 사실상 등 뒤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군부의 압박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는 풍향계가 어디로 도는지 가장 먼저 감지한 담벼락의 풀처럼 바람이 바뀌자마자 몸을 낮춘 것입니다. 이 바람은 리창 총리의 본거지인 상하이까지 불어닥쳤습니다.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황리신 주임, 그녀는 리창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자 충성스러운 선전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월 10일 회의에서 그녀의 연설에는 2개의 확립도 2개의 수호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 침묵 시위에 가깝습니다. 한간에는 상하이 1인자 천지닝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배가 가라앉으려 하자 황리신 같은 눈치 빠른 쥐들은 시진핑이라는 흔들리는 나무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 용기는 없지만 적어도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최고인민법원장 장준의 태도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2월 9일 회의에서 그는 오로지 사법 건의의 품질과 효율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입만 열면 정치 구호를 외치는 다른 관리들과 달리
그는 철저히 기술적인 관료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핵심 측근이 아닌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그리고 가장 세련된 저항입니다. 정치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법기술자로서 내 할 일만 하겠소. 라는 무언의 항의입니다. 이는 지난 10수년간 이어진 정치적 퇴행에 지친 당내 기술 관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고차원적인 암호를 해석해야 합니다. 공산당의 선전기구는 단어 하나, 사진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최근 신화통신이 2월에 갑작스럽게 유명 작가 펑지차이의 산문을 게재했습니다. 펑지차이는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절 중용되었던 문학가로 시진핑 시대에는 줄곧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관영 매체에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쓴 글의 내용입니다. 그는 유독 봄춘자를 강조했습니다. 봄을 찾고, 봄을 사랑하고, 봄을 아끼고 수많은 배비법을 동원해 봄을 노래했습니다. 이 민감한 정치적 격변기에 문학의 대가가 그토록 애타게 부르는 봄은 과연 계절의 봄일까요? 아니면 이름에 봄자가 들어가는 사람, 바로 후춘화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수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당원에게 보내는 정치적 경문입니다. 한때 폐위되었던 황태자, 공청단파의 마지막 희망이자 경제를 아는 합리적 지도자, 후춘화.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몰린 지금, 어지러운 난국을 수습할 구원투수로 그가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심지어 총석이라는 직책을 대신해 이 썩은 판을 갈아엎을 대리인으로 그를 호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축제의 붉은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피 비린내 나는 자가포식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국고는 비었고 경제 엔진은 꺼졌습니다. 거대한 붉은 기계는 이제 연료가 없어서 자신의 부품을 하나씩 뜯어 태우며 간신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리씨가 밀려나고 류진궈가 칼을 쥐었습니다. 자오러지는 도살장에 끌려갈 날만 기다리는 살진 양이 되었고 이재재 같은 충신들조차 하루아침에 제거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사라졌고 공포만이 유일한 통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의 밑바닥에서 니웨펑의 말 바꾸기와 장준의 침묵, 그리고 펑지차이의 봄 노래처럼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담장은 겉보기에 여전히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쪽은 이미 흰개미떼가 기둥을 갉아먹듯 불신과 배신, 그리고 탐욕으로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의 봄, 그 담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혹은 그 폐허 속에서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숨죽인 함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언제나 깨어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장펑의 세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